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세에 가장 민감한 수수료 소각 시스템. 파이코인에서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에 지금 파이 커뮤니티가 쏟고 있는 관심, 기대, 논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파이의 가격 구조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각 여부에 그치지 않아요. 그 출발점엔 지금 파이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앱 스튜디오라는 폭발적 도구의 등장입니다. 파이 앱 스튜디오로 2주 만에 만들어진 D앱이 무려 12,000개라고요? 아마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도 저처럼 두 눈이 커졌을 겁니다.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조짐이 숨어 있습니다. 앱 스튜디오가 지금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수수료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과연 파이코인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처음부터 찬찬히 짚어봅시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뜨거운 건 단연 앱 스튜디오입니다. 개발 지식이 없어도 프롬프트 하나면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는 구조죠. 게다가 이 앱들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이걸 탈중앙 생태계의 폭발적인 진입 장벽 붕괴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실제로 이더리움도 그랬습니다. D앱이 늘어나자 스마트 계약을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이 확장됐고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폭증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거래량이 늘면 뭐가 따라올까요? 맞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지금은 앱 하나당 파이코인 결제 요청이 소량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앱이 5만, 10만 개로 늘어나고 그 앱에서 실제 결제와 전송이 활발해진다면 순식간에 네트워크는 과부하에 가까워지고 수수료도 함께 치솟게 됩니다. 이건 기술적 불가피성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 수수료를 관리해야 하죠. 여기서 나오는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수료를 소각할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이건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바로 파이코인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요소죠.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소각되면 시장에 존재하는 코인의 총량이 줄어들고 이는 자연스럽게 희소성을 증가시킵니다. 희소성은 곧 가격 상승 압력이 됩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초 원칙 중 하나죠. 수요가 같거나 늘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이더리움은 이미 이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IP-1559라는 수수료 구조 개편으로 매 거래마다 일정량의 이더가 소각되고 있죠. 그 결과 이더는 사실상 디플레이션 화폐로 바뀌었고 이것이 장기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 중입니다. 이제 다시 파이코인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현재 앱 스튜디오는 스마트 계약 적용을 본격화하는 실질적인 시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파이투데이에 맞춰 정식으로 공개된 이후 파이 생태계에서는 D앱 중심의 실질적 경제 흐름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파이 역시 수수료 구조를 재정의할 필요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니콜라스는 정말 수수료 소각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파이 시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우리가 방금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 파이코인의 방향성과 생태계 전체의 신뢰가 걸려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부터 정확히 짚고 갑시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부가 소각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소각되는 게 아니라 특정 지갑에 모여 보상풀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더 유력합니다. 코드상으로는 스텔라 네트워크와 비슷하게 수수료를 특정 지갑으로 모은 뒤 노드 운영자나 생태계 보상으로 재분배하는 구조로 보이는 거죠. 레딧이나 기술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주장이 꽤 많아요. 수수료가 자동 소각되는 구조는 아직 아니고 일단 모아서 보상이나 유지비로 쓰는 방식 같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수수료가 완전히 소각되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적으로는 소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구조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퍼블릭 체인들이 그렇듯 파이코인도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코어팀,
즉 니콜라스와 그 팀이 어떻게 설계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소각이 이뤄지고 있느냐보다 앞으로 이걸 어떤 정책으로 채택할 것이냐는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갈리기 시작하죠. 소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면 당연히 유통량이 줄어들고 희소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사례죠. EIP 1559 이후 매일 평균 600개 이상의 이더가 사라지면서 시장은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더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 사례도 존재합니다. 리플이나 스텔라루멘처럼 금융기관 간 송금이나 브릿지 통화에 초점을 맞춘 코인들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거의 소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이들 프로젝트는 자산 가격을 높이기보다는 빠르고 저렴한 송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프로젝트가 소각을 채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성격, 목표, 철학에 따라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파이코인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현재 파이 생태계는 디앱 생성을 통해 플랫폼 중심으로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실물 결제 통화로서의 방향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카페, 병원, 여행사 같은 실제 오프라인 결제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무작정 소각을 늘리면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격이 정체되면 투자자 신뢰는 떨어지고요. 이때 해법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연동 결제 구조입니다.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 전환해서 처리하고 그 내부에서만 파이가 움직이면서 수수료 일부가 정교하게 소각된다면 가격 안정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과 설계의 문제입니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인가? 실생활을 바꾸는 경제 시스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소각의 필요 여부를 결정짓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각이라는 전략이 실제로 파이코인의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봐야겠죠. 소각이라는 메커니즘이 실제로 파이코인의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단기적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앱 스튜디오를 통해 디앱이 쏟아지고 그 앱들마다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수수료가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라면 당연히 이 수수료는 곧바로 유통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이 수수료가 일정 비율이라도 소각되기 시작한다면 하루 수천 건의 거래만으로도 매일 수천 개의 파이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셈이죠.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건 공급 감소, 즉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건 유사한 메커니즘을 도입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흐름입니다.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구조를 도입한 프로젝트들은 초기에는 단순한 소각 기능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조 자체가 투자자 신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소각되는 속도가 발행되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해당 코인을 계속 줄어드는 자산으로 인식하죠. 그 인식이 투자 유입을 유도하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수수료 발생도 증가하면서 다시 소각량이 많아지는 바로 이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건 장기적 시나리오로 가면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즉, 그 가치 평가는 시세보다는 실사용과 연결돼야 한다는 얘기죠. 수수료 소각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세 상승 압력을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안의 유통량을 너무 빠르게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규 참여자들이 쓸 수 있는 파이가 부족해지고 결국 사용 자체가 둔화되는 유동성 정체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소각하자와 하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소각할 것인가, 어떤 조건에서 소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소각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이코인의 시세는
단기적으론 수수료 소각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전체가 만들어내는 실제 수요와 연결돼야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쯤에서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제 우리는 파이 생태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DF 생태계의 진짜 잠재력과 그 확장력에 주목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시선을 생태계 그 자체로 돌려봅시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파이코인의 진짜 힘은 결국 DF 생태계가 실사용을 얼마나 강하게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 앱 스튜디오는 단순한 개발 툴이 아니에요. 무려 2주 만에 12,000개가 넘는 DApp이 만들어졌다는 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지금 생겨난 DApp들 중 상당수는 테스트 목적이거나 파이오니어들이 실험적으로 만든 채팅봇이나 간단한 기능 중심의 앱들이에요. 아직은 본격적인 실사용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하긴 어렵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선 에너지의 집결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아직 초기라는 점입니다. 만약 앱 스튜디오가 지금보다 더 정교한 퀄리티, 즉 바이브 코딩 수준의 완성도 높은 노코드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 생태계는 테스트 단계를 넘어 초대형 상업적 구조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이코인의 활용도는 단순한 앱 내 결제를 넘어서 실제 경제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축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사용이 늘면 늘수록 사람들은 파이를 보유보다는 사용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건 화폐로서의 전환점입니다. 그럼 수수료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DApp이 많아질수록 사용자들은 트랜잭션마다 소량의 파이를 지불하게 되고 그 트랜잭션이 모여 엄청난 수수료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단순히 네트워크 유지비로 쓸 수도 있지만 일부를 정책적으로 소각하거나 보상 시스템에 재분배한다면 사용량이 늘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실사용 기반의 시세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포인트는 이런 DApp 생태계의 확장 속도가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앱을 만들고 거기에 또 다른 개발자가 연동하고 사용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의 자생적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경제 시스템의 핵심 연료가 바로 파이코인이라는 사실. 이 흐름 속에서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태계 건강성을 상징하는 지표가 되어갑니다. 파이코인은 지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소 상장이나 시세 급등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매일 쓰고 DApp들이 그 안에서 작동하며 수수료가 생기고 그것이 다시 순환되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니콜라스와 코어팀의 전략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이 생태계 전체를 살아있는 경제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소각이든 재분배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결정은 단기 시세보다 생태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DApp 확장도 좋고 실사용도 좋고 수수료 구조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구조가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가? 그리고 투자자들과 유저들이 실제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이 마지막 조각을 채워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코인의 DApp 생태계, 수수료 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세 흐름까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구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느냐는 거죠. 파이코인을 둘러싼 분위기는 정말 독특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반쪽짜리 메인넷이잖아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진 진짜 디지털 화폐라고 확신합니다. 이 두 시선 사이에서 실제 사용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현재 파이에 등록된 사용자는 6천만 명이 넘지만 KYC를 완료한 파이오니어는 약 2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발표됐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아직 일부 기능만 열려있는 반쪽짜리 메인넷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사용자와 커뮤니티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구조를 한번 믿어볼 만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커뮤니티에서는 왜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느냐? 왜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 언제 어디서 쓸 수 있게 되느냐?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아직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그만큼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픈 메인넷 이후 일부 거래소에 상장된 걸 보면 이제 파이는 더 이상 앱 안에서만 돌고 있는 시험용 코인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평가받는 단계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이코어 팀은 무리하게 가격을 띄우거나 성급히 모든 거래소에 상장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실제 사용성과 생태계 확산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은 어떤 사람에겐 답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언제 펌핑할까만 고민하는 반면 파이는 어떻게 일상에서 쓰이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차이가 파이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화폐로서 다시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기대하는지가 앞으로 파이코인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